나는 야구장을 향할 때마다 내 팔이 아니라 내 꿈을 보았다. 미국 야구 선수 짐 에보트의 말입니다. 짐 에보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야구 좌완 투수였던 그는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완투승을 거두었고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에서 활약을 펼친 후 프로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첫 해 12승, 데뷔 3년 차에는 무려 18승을 거두며 최고의 투수로 우뚝 섰습니다. 짐은 뛰어난 야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짐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손이 없었습니다. 조막손 투수 짐 에보트. 그는 손이 달려 있어야 할 뭉툭한 오른쪽 손목에 글러브를 끼웠습니다. 공을 던지자마자 수비를 위해 글러브를 왼손으로 옮기는 에보트 스위치로 투수 앞 번트를 시도하는 타자들을 상대했습니다. 모든 꿈에는 장애가 따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함께 존재하듯 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클수록 장애도 크지요. 여러분이 가진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꿈과 장애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까? 365 공비타민 장애가 아니라 꿈을 보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마련이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준비했던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무수한 괴로움들 앞에서 사실 공부를 잘해야지, 일을 잘해야지 하는 의지와 다짐은 정말 강풍 앞에 켜놓은 촛불처럼 아무런 힘알이 없이 휙 사라지곤 합니다. 괴로움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은 각자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제일 흔한 거, 그리고 영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거는 술을 마시는 거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고자 잔뜩 빈 병을 쌓아놓다 보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언가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술이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은 그날 저녁 잠깐이고요. 오히려 다음날 눈을 뜬 다음에 숙취로 깨질 듯이 아픈 머리와 쓰린 위장이 전날 술을 마시게 했던 괴로운 사건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 뿐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 같은 의지처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지 쌓인 명상서적을 꺼낸다던가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 성당이나 교회로 들어간다던가 우리가 몸이 아픈 다음에야 부랴부랴 병원을 찾듯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은 다음에야 평상시에 좀 멀리했던 그런 의지처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우도 있지요. 괴로움을 자신이 해야 될 일 혹은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일러 우리는 승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창의적인 작품을 내는 예술가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더 고통스러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잊혀질 수가 있지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인데요. 저 유명한 유지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대사가 나오는 그 영화예요.
저는 예전에 그 영화가 좋아서 대학교 때 리포트를 쓴 적도 있고 그 리포트를 쓸 때 한 4번쯤 보았던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유지태가 이영애와 헤어진 이후에 실연의 아픔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능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괴로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에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극한의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체험 속에서 자신을 살아남게 만들었던 힘, 그리고 생존자들이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힘을 의사이자 심리학자의 눈으로 관찰한 후에 수용소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이후에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요법을 창시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어서 이 로고테라피는 정신요법의 3가지 학파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담아냈는데요. 대학교 연구실 혹은 기업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자양분으로 하여 피워낸 요법이니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의미요법이란 무엇인지,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그가 겪은 극한의 고통을 여러분도 들으신다면은 지금 여러분 각자가 아마 누구나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괴로움들이 조금이나마 사라지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 들어가던 순간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이 책을 시작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과 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담은 짐 꾸러미 위에 누워 있었다. 열차 안이 너무나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는 모두 이 기차가 군수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랬다. 그곳에서는 강제 노역이 남아 여하튼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차가 아직 슐레지엔에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폴란드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겁먹은 듯한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잠시 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옆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새벽이 되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게 뻗어있는 몇 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탐조등, 그리고 희뿌연 새벽빛 속에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뻗어있는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고 있는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행렬. 가끔 고함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교수대를 상상해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점점 더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와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는 역 안으로 들어갔다. 최초의 정적이 고함치는 명령소리에 의해 깨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든 수용소에서 그 거칠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를 듣고 또 들어야 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몇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모두 줄무늬 수의를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 영양 상태는 좋아 보였다. 그들은 유럽 여러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농담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주 기괴하게 느껴졌다. 본래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수가 훤하군.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 심지어는 웃고 있잖아. 누가 알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혜택을 받는 처지가 될지. 정신의학에 보면 소위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라 같은 희망에 매달려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불그레한 뺨과 통통한 얼굴을 한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크게 용기를 얻었다. 그 사람들이 수감자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과 수년 동안 매일같이 이 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소위 접대반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건물에 꾸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바닥에 눕기는커녕 쭈그려 앉아있을 만한 자리조차 없었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고는 빵 1개가 전부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고참 수감자가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넥타이 핀을 놓고 한 접대반원과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슈넵스라는 술을 사는 데 썼다. 즐거운 저녁 한때를 위해 필요한 슈넵스를 사는데 몇천 마르크의 돈이 필요했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장기수들에게 슈넵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술을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누가 비난을 하겠는가? 그런데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나치대원으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술을 공급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스실이나 화장터에 배치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언젠가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로 대치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고 대신 자기 자신이 그 희생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며 만사가 잘 풀릴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곧 눈앞에 펼쳐질 장면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몰랐다. 우리는 모두 내려서 2줄, 남자 1줄, 여자 1줄로 서라는 명령을 받았다. 친위대 장교에게 검열을 받아야 했다. 우리는 2줄로 서서 앞으로 걸어갔다. 친위대 장교는 군복이 꽤 잘 어울리는 마른 체격의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친 채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고 집게 손가락으로 아주 느리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중에 손가락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이 행동의 이면에 어떤 무서운 의미가 깔려있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누군가가 내게 귓속말로 오른쪽은 작업실 행이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 행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일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통과해야 할 수많은 관문 중에서 겨우 첫 번째 관문이었다. 친위대 장교는 나를 살펴보면서 약간 망설이는 듯 했다.
나는 그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민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그는 나를 오른쪽으로 가리켰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구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 되어 집행되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화장터의 문에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비누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아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끔찍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우리 생존자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상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명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사람들에게 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 친구가 왼쪽으로 갔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런 대답이 들렸다. 그렇다면 아마 저기로 갔을 겁니다. 어디요? 라고 내가 반문하자 그가 손가락을 들어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굴뚝을 가리켰다. 그 굴뚝은 연기 구름을 내뿜고 있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은 바로 저기입니다. 아마 지금쯤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보다 쉬운 말로 사실을 얘기해 줄 때까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들어간 첫째 날 경험한 일입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약 90%의 사람들은 바로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화장터로 직행했고, 거기서 몇 시간 뒤에 연기로 변하였죠. 운이 좋게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 그리고 우리의 빅터 프랭클이 처해야 됐던 생존자들의 환경은 연기 속으로 사라진 희생자들보다 사실 더 낫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 같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의학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선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저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아우슈비츠에서 도착한 첫날 밤에 우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침상에서 잠을 잤다. 9명에게 2장의 담요가 배당되었다. 담요 속으로 모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날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했다. 신발을 잠자리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흙이 떡처럼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잠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잠은 비록 몇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수용소에서 우리는 이를 닦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셔츠 한 벌을 가지고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찰과상에 입어도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 밖에서 살 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 있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그런 사람이 동료의 몸 위에 엎어져서 귀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톨스토이프스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수용소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수용소에 도착한 날 밤에 앞으로 절대로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철조망에 몸을 던진다라는 말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댄다는 뜻으로 당시 수용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자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관용어구로 쓰였다. 우리에게는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자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계산을 하고 모든 기회를 감안해 보아도 보통 수감자들이 살아나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자기가 수많은 선별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 살아남는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다.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조차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어딘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음직한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로 나오는 그 에피소드죠.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몇 주 먼저 이곳에 들어온 동료 한 사람이 몰래 내 막사로 숨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려고 몇 가지 말을 해주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선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은 당부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세요.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겁니다.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들이 발뒤꿈치에 물집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나치대원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면 당장 그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서 그 다음날 틀림없이 가스실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만 한다면 더 이상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도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아우슈비츠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들을 당연히 모두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마주쳐야 하는 괴로움 앞에서 수용자들은 점점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하며 단체 기합을 받는 걸 보면 고개를 돌렸다. 진흙탕 속을 몇 시간씩 헤매면서 주먹질을 당하는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한 사람이 같은 반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나가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비명소리와 함께 동료 한 사람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는 열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병실 담당자에게 말한 시간이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그는 규정에 어긋나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고통 앞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그 참담한 광경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남자는 상처나 부종 혹은 열 때문에 앞으로 이틀 동안 수용소에서 하는 가벼운 일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실로 찾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12살의 소년이 실려 들어왔다. 눈 속에 차렷 자세를 하고 여러 시간 동안 서 있었거나 아니면 수용소 안에 맞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밖에서 일을 해야 했던 것 같다. 그는 그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소년의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있었는데 의사가 집게로 시커멓게 썩은 살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정말로 혐오감이나 공포, 동정심 같은 감정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또 이미 죽은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발진 티푸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한 막사에서 얼마 동안 보낸 적이 있었다.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렸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방금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죽음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감자를 손에 쥐었다. 그 다음 사람은 시신이 신고 있는 나무 신발이 자기 거보다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발을 바꾸어 갔다. 세 번째 사람도 죽은 사람의 외투를 가지고 앞에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꾼을 갖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나는 간호사에게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는 시체의 다리를 잡아서 5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2개의 나무판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통로로 시체를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울퉁불퉁한 바닥 위로 시체를 질질 끌고 문 쪽으로 갔다. 문 앞에는 계단이 2개 있었다. 이 계단을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이 계단 때문에 우리는 늘 애를 먹었다.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기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수용소에서 몇 달을 보내고 나면은 우리는 걸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정도가 된다. 높이가 겨우 6인치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오르기 위해 문설주를 붙잡고 자기 몸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시체를 끌고 간 사람은 그 계단 앞까지 갔다. 그는 힘겹게 자기 몸을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에 시체가 끌어올려졌다. 처음에는 발이, 그 다음에는 몸통이, 그리고 드디어 제일 마지막으로 괴상하게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머리가 올라갔다. 당시 나는 막사 맞은편에 있었다. 작은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는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되었다. 방금 전에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떠먹기 시작했다. 네, 극한의 고통에 처했던 사람들의 괴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연구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척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대하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타인의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겪는 고통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 다른 사람들이 겪는 가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려움들을 직접 가까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괴로움, 그것이 불합격이 되었건, 승진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되었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되었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얻는 괴로움이 되었건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괴로움들이 더 큰 타인들의 괴로움 앞에서 저절로 녹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을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라고 해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직접 경험했던 생생한 극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몇 번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각자 가지고 계실 괴로움과 고통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다지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